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예. 저 세미나 자주 하지도 않는데 하려고 했더니 무슨 뭐 강사들 조사한다고 막 예, 조사한다고 그래. 다행히 스타 강사는 아니어가지고 조사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저희랑 이제 커뮤니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카페, 유튜브 쪽에서 이제 계속 저희랑 연결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뭐 한 번에 답을 얻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예. 어차피 한 번에 다 부동산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 전성이가 저렇게 생겼구나 정도 이렇게 오늘 보는 시간 가볍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궁금하세요? 아마 되게 글로벌한 걱정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도대체 뭐 얼마를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큰 걱정거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를 걱정하고 거의 예? 그죠? 거의 트럼프랑 같은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도 그냥 제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이제 조사 나온 자료들을 보고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투자 환경들은 어떤지도 한번 분석해 보고요. 이게 과연 규제라는 게 뭐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냐라는 것도 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규제하면은 이렇게 되게 본인 규제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뭐 세무조사 한다 그러면 본인 세무조사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부자처럼 안 보이는데. 근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괜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죠, 그렇죠? 빈대 잡으려다 그런 식입니다, 약간. 저희 쪽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카페에 가입하시고 저희랑 소통하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재밌나요, 보면? 네. 재밌어요. 딴 데보다 귀에는 잘 들리죠? 졸리진 않죠? 예, 그럼 됩니다. 모든 건 참고입니다, 참고. 그쵸? 답은 없고요. 예, 아마 전문가라는 게 뭐 세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전문가, 뭐 달인 이런 것들은 똑같은 이 행동을 또는 똑같은 환경들에 대해서 반복 숙달이 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지금 경제 전문가가 됐죠. 왜냐면은 어려움이라고 겪어본 거는 IMF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겪었으니까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는 국민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환경들, 새로운 환경을 접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있는 환경에서 통계치 갖고만 계속 연구를 하는 것들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상황들을 한번 보고요. 목차는 뭐 크게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진짜냐,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뭐 이제 폭락론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좀 올라가면은 앞으로 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우리나라 물건들이 다 경매로 나온대. 예? 다 경매로 나와가지고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희처럼 좀 부동산을 약간 옹호하는 사람들이면은 뭐 재개발일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 말은 잘 믿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막 엄청나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다 망한다는 말은 막 가슴에 와닿아요. 근데 재개발을 활성화할 거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를 재개발할 거라 그러면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그 사람들 말은 믿어. 똑같아, 맥락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론자가 똑똑한지 뭐 출처를 밝히라 그래갖고 LG경제연구원 자료를 오늘 활용을 할 거예요. 인용을 할 건데 아마 LG경제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더 똑똑할 것 같아요. 또 삼성 거 아니라고 믿지 또 안 믿고 그러지 말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위기랑 그 대출금리 미국이 금리 상승 여력이 지금 얼만큼 되는지 미국 경기가 최고조이면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어떻게 금리를 많이 올리겠죠, 그렇죠? 근데 최고조인 상태라는 것은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꺾이면은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습니까? 못 올리겠죠.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쭉 연구 조사 보고를 한 거고요. 이건 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시적인 것들이에요. 알고 싶어하는데 여러분들 행동 아무도 안 합니다.
뭐 무디스 통계 보신 분 혹시? 모건 스탠리 자료들을 보신 분 계세요? 모건 스탠리가 뭔지 아시는 분? 모르잖아. 그냥 막 걱정하고 있는 거야. 막 그냥 예? 뭐 터키랑 지금 아르헨티나 뭐 터키 어디 붙어 있어요? 아시아요, 유럽이에요? 몰라. 막 그냥 막 불안해 그냥. 예? 그냥 막 불안한 거예요. 뭐 자료들 불안함 찾아보고 공부하고 내가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이 불안하다 하니까는 불안해 하십니다. 대부분들이. 그게 이제 가장 큰 심리적인 요인이겠죠. 지금 다들 기다리는데 매물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매물이 나온 사람은 또 어떻게 할지도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물 판 사람은 또 사야 되지 않나요? 뭐 그런 것들 한번 쭉 왜 매물이 잘 안 나오는지도 한번 말씀드릴 거고 비규제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또 한번 쭉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한번 오늘 볼 겁니다. 아마 다들 계속 앞으로 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요 정도 자료로 보고 공부를 할게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이게 돈 버는 거랑 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남편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제일 투자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 쥐가 하는 게 다 전부거든. 그냥 자기 아니면 안 믿어. 대화가 안 돼. 특히 연구원. 그죠? 술 별로 안 먹는 남자들 있잖아요. 집에서 맨날 밥 달라는 남자. 대화가 안 돼 일단은. 그죠? 나 부동산 투자할 거야. 그러면은 대화를 안 한다니까요. 하지 마. 뭔지를 안 물어봐. 그냥 하지 마. 예, 대화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적인 분석인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고 나면은 다 졸아요, 진짜로. 예? 그냥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좀 알고 싶어는 하는데 들리면 졸립니다, 졸려. 저도 만들면서 좀 졸렸어요. LG경제연구원인데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뭐 신흥국이 불안한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신흥국 대부분 산유국은 없잖아요. 산유국은 없는데 이제 지금 계속 이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달러 강세가 되면은 이제 기름을 수입하는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쭉 보시면 뭐 이거 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료 보는 게 솔직히 제일 졸리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 보고 한번 제대로 XY 값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그죠?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이 연구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쭉 보면은요. 고유가 미중 무역 갈등, 이거 무역 갈등은 계속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이제 관세 2천억 달러, 지금 오늘도 또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금리 인상은 얼마나 이어질지. 현재 2%인 연방기금 금리가 내년에는 한 3% 정도로 될 거래요. 내년엔 3%인데 내년 하반기에는 더 안 올라갈 거라는 자료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 금리가 미국이 되게 많이 올린 게 아니고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는 미국 연방 금리가 한 6% 이상일 때만 사실 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금리의 인상 속도와 만약에 2020년까지 지금 금리가 4%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발생 안 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신흥국 중에 아르헨티나, 터키, 파키스탄, 남아공, 이집트가 위기 위험도가 높은 편인데 여기 어디 붙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다 모를 거예요. 지도 갖다 놓고 다 찍으라 그러면 찍을 수 있어요? 다 찍을 수 있어. 나라가 어디 있는지 바로? 엄마나 똑똑하시네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보면 확대해서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저위험국이에요. 이제 중국과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올 확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근데 폭락론자들은 최근에 주식 가격이 쭉 빠지는 거를 보고 외국인 매도세가 가세하는 거를 보고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 팔고 셀코리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또 그건 잘 믿어 또.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기부도 한다고 하면서요. 거기다 폭락론자들 기부한다면서요. 걔 떼돈 번다 그러던데. 10만 원 이하 기부금을 받는데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영수 처리를 안 해도 돼서 머리 되게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를 기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계속 돈으로 막 걔는 떼부자가 되는 거고 막 더 세게 할수록 돈이 더 들어오니까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걔는 거의 맛이 가네지. 여하튼 간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위험국에 속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 LG경제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예,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다 하고 해가지고 그냥 뭐 정의를 내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대책을 하라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다 대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는 뭐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사실은. 그냥 뭐 입 다물고 지네끼리 다 해먹고 뭐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단단해져 있습니다. 지금 한번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져 있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죽지는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교통사고도 꽝 하면 죽습니다, 그냥. 근데 끼꽝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브레이크 한번 밟고 사고 나면 안 죽어, 사실. 예? 예,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환율 신흥국 평균 수준이기는 한데 금융시장에서 시사점은 미국 금리가 연방기금 금리가 2020년까지 3.4% 정도 3% 수준으로 유지될 걸로 판단을 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최고조에 달하고 내년에는 이제 낮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미국에 대해서 금리를 낮아질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낮아지니까는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나더라도 금리 인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막 금리가 막 엄청나게 올라서 막 이제 그런 대출에 대해서 뭐 상환 못하는 이런 사람들 뭐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최근에 LG경제연구원의 보고예요. 겁 안 나죠, LG가 하니까. 삼성이 하면 더 겁이 안 났을 텐데 일단 LG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졸린 얘기지만 알고만 계십시오. 과거 같은 외환위기를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제가 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쓴 거 한 개도 없고 색깔만 여러분들한테 좀 보기 좋게 칠해 놓은 거고요.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도 4천억 달러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 투자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한 4천억이 넘고 뭐 미국이 이상한 짓 많이 하고 하니까 통화 수합 서로 이제 통화 수합에 대한 체결들도 많이 되어 있고 가계부채나 기업 부실 문제, 부동산 하락에 따른 가계 금융 부실화 가능성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라에서 잘 케어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 금융이 무너지고 금융이 무너지면 외국 자본이 다 이탈을 하겠죠, 당연히.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진짜 타이밍 잘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경제 전망 보면은요, 이게 되게 줄여놓은 건데 졸리죠? 안 졸려요? 이게 되게 긴 건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목차들만 줄여놓은 거거든요. 한번 LG경제연구소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와 있어서 한번 PDF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는 뭐 많이 투자하실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왜 그게? 예,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 경기 흐름, 선진국 주도의 세계 경기 상승세가 좀 주춤을 하고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뭐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 둔화는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사실은. 좋아지진 않지만은 그런 규제들이 그런 떨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필수품, 생필품에 관련된 투자와는 그것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사실은. 뭐 경제 굉장히 안 좋아질 때도 반대편에서는 잘 디커플링, 혹시 제 강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커플링, 이제 동조하지 않는 탈동조 현상이라 그래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동조하지 않는 현상, 디커플링 현상,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경기가 좋을 때는 대형차가 잘 팔리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대형차는 안 팔리면서 소형차는 잘 팔리는, 이런 소형차가 잘 팔린다는 것은 경기와의 탈동조 현상이죠. 소형차가 호황인 것은 경기가 나쁜 것과의 탈동조가 된 현상, 디커플링 영어로 하면 그 현상들이 어디서든 동전의 양면성처럼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자랑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투자할 때는 부자랑 똑같이 안 하고 안 할 때는 부자랑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맨날. 지금 부자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니까는 그 전엔 부자랑 똑같이 행동 안 하다가, 예?
그래갖고 부자 돼야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렇죠? 내 말에 웃으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에 웃어야 돼. 예? 예. 이제 국내 경제 전망, 반도체 효과가 좀 많이 사라지고 이제 출산 장려에 대한 것들과 아마 청년 실업, 청년에 대한 문제들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에도.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주택 공급에 대한 초점들도 아마 거기에 가장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소비, 구매력 둔화되나 일자리 정책 버티면, 일자리 정책 많이 나오는 결론은 정책으로 버틴다라는 것은 세금은 어디선가는 굉장히 많이 거두려고 할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으로서 재정으로서 많이 막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좀 하향 평준화되는 이상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효과 인구와 맞물려서 부진은 좀 될 것 같고 이제 출생자 수랑 이런 거 사망자 수는 뭐 상승이 거의 없는데 출생자 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어떤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거에 있어서 통계치에 빠진 자료들도 꽤 많아요. 뭐 임대 월세 부분이라든지 우리 대림동 같은 데 월세 엄청 비싸거든요, 상가들. 거기는 우리나라의 인구수 갖고 월세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 인구는 우리나라 통계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외국인들은 집에 안 사나요? 외국인들 월세 안 얻어요? 월세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가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망자에서 출산자 빼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집이 다 텅텅 빈다. 이거의 논리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 통계는요, 정말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막 노무현 정부 때는 막 집이 갑자기 막 남아 돌았다가 이명박으로 하니까 집이 모자라 버려. 그러니까는 통계에 뭐를 넣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총 이제 주택수 인구수가 있고요. 인구수가 있고 인구를 평균 가구수로 나누면은 가구당 몇 명이 차지하는지를 인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몇 명인지를.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당 가구수 이 인구를 몇 명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주택이 보급률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뭐 3점 몇 명으로 잡느냐, 예? 총 인구를 3.4가구로 나누느냐, 4인으로 나누냐 해서 남아있는 주택 수. 무슨 말인지 가세요? 만약에 4천만 명인데 우리나라 평균 가구는 4명이다. 그러면 1,000만의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는 주택 보급률이 1,000만 가구가 있으니까 100%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3.8명으로만 싹 조절을 해버려요. 그럼 주택이 막 남아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으시죠? 근데 3.8이나 4.6이나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또 사실은.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 뭐 도시형 생활주택 1인 가구들이 사는 것들 또는 뭐 고시원 다가구에 대한 한 칸 한 칸들을 다 주택수로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에 따라도 완전히 바뀌어져요, 통계는. 그러니까 통계는 정말 장난하기 편해요. 통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계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왜냐면 맞지도 않아요. 웬 뭐 엄청난 경우의 수와 그 표본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잘 안 맞아요, 사실. 어차피 근데 뭐 인생 확률 게임이기만 합니다. 게임이긴 합니다. 다 모든 경제활동 여러분들의 판단 다 모든 건 확률 게임이기는 해요. 어차피 모든 게 확률 게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더 확률도 본인이 더 잘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주택복권이 없어지고 로또가 생긴 것도 그런 이유. 훨씬 인기를 끄는 것도. 주택복권은 지가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시죠? 옛날에. 그거는 숫자를 내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로또는 내가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확률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있게 좀 끌곤 합니다. 자, 국제금융시장 전망들 보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미국 금리가 금리가 이제 0%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저금리일 때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보십시오, 그냥. 근데 금리가 좀 올라가도 유동성은 좀 존재를 해요. 막 팍 줄진 않는 걸로 판단이 돼요.
얘네 그래프를 보면은. 그리고 신흥국별 그냥 위험도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터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이집트 뭐 이런 데들은 문제가 되지만 뭐 우리나라나 태국, 중국, 칠레, 체코 뭐 이런 데들은 저이윤국에 속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뭐 반도체 효과라든지 뭐 이런 GDP 대비 이득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한 4% 이상의 이득을 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 자금이 유출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국내 금융 인상은 매우 점진적으로 한 3년 전부터 금리 엄청 오를 거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안 올랐어요. 그냥 아마 작년 내내 언제 오르나 계속 두고 보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죠? 올해 안에 계속 금리 오른다 계속 두고 보고 있었잖아요.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그럼 올리면 갑자기 팍 올라? 안 그래. 미국이 엄청나게 오르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근데 미국이 오를 수 있는 게 1% 내외예요. 1% 내외. 지금보다 1% 내외야. 그러면 지금까지 방어를 하고 있다라면은 좀 올려서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1%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 그냥 끽해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막 집 팔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팔 건 있죠.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국내에 대한 내수 시장들을 잘 살리면 돼요, 일단은. 소비랑 이런 것들, 금융 시장들 잘 살리고. 자, 본 보고서의 내용을 전제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기 바랍니다라고 해가지고 LG경제연구원 마지막 자료를 이제 찍어드렸고요.